소개받은 구정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 박수영 대표님, 그리고 박재환 장관님, 김정식 기자님, 또 조영기 회장님, 이용환 사무국장, 사무총장님, 이하 한반도 선진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뭔가 제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교회 작년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청년분들도 좀 뒤에 어르신들과 함께 좀 마음이 좀, 저도 기독교를 종교를 갖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다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뉴욕 갈 때 10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집에서 일어나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뉴욕에 간다는 심정으로 아침에 일찍 이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30-4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거창한 자리에서 발제하는 게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질책도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표현의 자유, 사실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하나.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닌데 재단에서 주신 제목인데 또 제가 생각하는 거를 또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좀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좀 제가 가급적이면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좀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사실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많은 지금 이슈가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또 어제도 보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노스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노스라고 하는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그런 풍자적인 표현인데,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이 이제 타노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인데 악당을 빗대어서 문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비하하는 표현이다 라고 또 이제 벌떼같이 또 들고 일어났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도 풍자도 못하냐, 한쪽에서는 또 일베라고 하는 극우단체에서 썼던 표현이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보다 1년 전에 이제 시사인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썼던 표현이다. 이렇게 좀 공방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하여튼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시작하고 싶은 파트는 한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과연 잘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경 없는 기사회라고 하는 데서 만든 지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 180개 국가들을 비교한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 2018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에 대한 기록도 나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랭킹입니다. 이제 랭킹이 높을수록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것이고, 낮을수록 보장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이제 39위였다가 이제 약간 좀 개선되는 패턴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69위를 기록했고 조금 다시 좋아지다가 여전히 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2007년도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던 해입니다. 2007년도. 근데 공교롭게 이제 좀 악화가 됐죠. 악화가 됐다가 다시 좋아졌는데 2012년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납니다. 위헌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언론의 자유가 향상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랭킹은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돼서 표현의 자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도 4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언론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가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아직까지 중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과거의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많은 부침을 겪었고 국제단체들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43위에 그친 상황이고 지금도 그다지 그렇게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상당히 멀고 험난한 길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을 하고 있고요. 헌법 제21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개인의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헌법이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는 이렇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1조 4항에 보시면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했을 때는 이런 헌법상에 적시된 표현의 자유의 어떤 제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올리는 언론사에 올리는 그런 글들은 실명제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거 기간 동안에만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 전에 그때 이제 인터넷 실명제, 특히 이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할 거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나온 책에서는 그 인터넷 댓글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터넷 언론을 좀 활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봤을 때 한 1% 정도라고 합니다. 그 1%에 대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을 때 과연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1% 때문에 1%의 제약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오늘도 사실 비슷한 메시지를 던질까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헌재에서 하나의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판결 내용을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그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이 중대한 공익의 실현입니다. 중대한 공익의 실현. 그리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주로 이제 혐오 표현 규제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혐오 표현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법을 통해서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중대한 공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공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중대한 공익이 무엇인지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10여 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그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40위 정도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 규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법적인 입법적 조치는 특히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화두는 혐오 표현 규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화두가 됐고요. 이런 어떤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이죠.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어떠한 표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초중고라든가 각각 조직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스스로 이제 한번 점검해 보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걸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어떤 지렛대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이상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 거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혐오차별 문제, 혐오 표현 규제하는 문제를 이 차별금지법과 연동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도 6월에는 그 혐오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안효대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것은 그 형법의 일부 개정 법률 아니었습니다. 물론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지금 있는데, 5.18 진상규명 및 그 왜곡 처벌 특별법을 그 법안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아직 상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혐오 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 조직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저희가 엄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표현의 자유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염두에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혐오 표현 규제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식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혐오 표현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남녀 젠더 문제로 많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그 한남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김치녀라는 표현도 있었고, 된장녀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이 장년들을 조롱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개저씨, 아저씨를 밑에서 개저씨 이런 표현도 있고, 틀딱이 그래서 노인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고, 어린애들 비하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급식충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급식을 흉내는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도 있고, 초불링 그래가지고 게임에 빠져있는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고, 등골 브레이커, 그래서 부모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청소년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비하하는 똥나마, 그다음에 똥냥님, 외노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피해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어떤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고, 뭐 외상 장애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명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깔려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블입니다. 그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axis of evil 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논쟁이 됐었는데, 뭐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구조이다. 차별과 재생산을 공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의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는지를 떠나서 넓게 설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된다. 이 사회운동과 어떤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이고, 사실은 한쪽에서는 사법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입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운동적인 요구가 깔려 있어서 사회운동과 입법적 조치 사이에서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고 문제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굉장히 개연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기 표현과 이 표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사적 추세입니다.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모든 개인들이 인터넷에 언론에 댓글을 달 수 있고, 굉장히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추세이다. 근데 이 추세가 일종의 이제 문명사적 추세인데,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 추세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고 좀 거칠지만 뭔가 거친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형식이 거칠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이 공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집체적 규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 공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공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공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많은 팔로워들이 생겨서 이제 사회적 발언권을 갖는 일반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인들이 많아지면 공인들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고 뭔가 우리가 뭔가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난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공인의 증가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편에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지금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검열 및 표현의 위축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사실은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이 국가의 뭐 정책을 맡고 있는 분한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그게 과연 이 살해의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그 말 자체가 폭력으로 행동을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사실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맥락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그 사회적 합의에 노출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서로 그 이념에 따라서 갈등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것은
혐오가 혐오를 부르는 지금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어떤 뭔가 허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체이기도 하고 허상이기도 하고, 혐오라고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를 좀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혐오가 혐오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사점을 좀 도출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혐오 표현을 거의 규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넓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독일과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인류에 반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 배경하에서 그 혐오 표현, 영어로 하면 그 hate speech이죠. hate speech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나치 범죄라고 하는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규제 적극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수 의견에 불구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들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 해외 사례를 조금 이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의 적극적인 유럽의 경우에도 민족, 인종, 종교적 혐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협의적인 좁은 맥락에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혐오 표현을 넓게 설정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각 국가는 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특정 혐오 표현만을 협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그 혐오 표현과 젠더 전쟁과의 관계인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얼마나 여기에 이게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젠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남녀를 나누어서 문재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40대, 50대, 60대를 들여다보면 남녀 간의 문재인 정부 지지도 차이가 불과 한 5%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20대는 3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한 60, 70%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 60, 70% 찬성을 하고 있고 남성들은 한 20, 30% 찬성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다양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젠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 문제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고요.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어떤 권익과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은 국민을 둘로 나누어서 여성을만을 옹호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20대가 상당히 경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사실은 없는 케이스이고, 좀 케이스를 찾아보면 좀 프랑스가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프랑스가 젠더 문제를 어떤 혐오 표현 문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의 예외적인 국가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혐오 표현 규제를 할 때,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를 할 때 기준이 안 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인종 문제입니다. 인종 문제, 그 다음에 종족 문제, 종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고, 이 증오 발언이 증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얼마나 이 형태가 다양합니까? 이게 전부 증오 범죄거든요. 특히 2001년도 9.11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살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슬람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고 여기 제가 좀 잘못 적어놨는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아니고 혐오 표현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다수자가 소수자를 혐오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자가 다수자를 혐오하는 건 괜찮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성들이 일배, 뭐 이런 극우 성향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성들은 뭡니까?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미러링이라는 걸 해서 남성 혐오를 합니다. 그거는 맞는 거냐? 그거는 뭐 여성들은 다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거냐? 논쟁을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소수자가 다수자를 향해서 증오 표현을 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논의가 안 되고 있죠. 흥미롭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성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성 혐오는 혐오를 포기 어렵다는 시각을 존재하고, 과연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 여성을 일종의 영어로 표현하면 vulnerable population, 이 취약하고 관심이 필요한 계층인 것이지 소셜 마이너리티의 여성을 볼 수 있느냐는 또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난민이라던가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인종적 소수자를 볼 때와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볼 때 이것을 소수자로 취급을 해서 같은 바늘에 올려놓고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젠더 전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로 좀 제가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좀 지속적으로 좀 더 장기간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하향식 추진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분명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저희 사회가 당면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걸 표현의 자유를 뭔가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입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움직임은 단호하게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과 관점하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악성 댓글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 책에 나와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기적인 차별, 이기적인 인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온라인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나중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남성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때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헤드라인을 담당하는 기자가 있답니다. 기자가 조금 경력이 있는 기자인데 마지막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쓴 거죠. 근데 자극적으로 쓴 게 통했나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통했냐면 악성 댓글이 140개가 달렸습니다. 저한테 당신이 교수직을 내려놔야 될 때 남성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당신이 교수직을 내려놔야 할 때 뭐 이게 핵심적인 주장이었고 온갖 비난과 악성 멸시 조롱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그거는 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악성 댓글, 멸시, 조롱 표현들도 표현의 자유라고는 헌법적인 보호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법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없고 지금 혐오표현규제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런 정말 불편한 표현들조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접근을 해야 하죠. 저희가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비입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봅니다. 온라인 행동감명을 확립해서 IT 기업, 시민사회,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절을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 온라인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강령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초중고교 인권교육과 훈련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공사기업의 인권경영을 결합시켜서 스스로가 이제 자정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적인 그 방향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 좀 자극적인 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질문에서 최근 이슈가 됐던 걸 좀 제기를 하시면 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대협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4월 1일 날짜로 전국 450개 대학교에 1만 장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김정은 서신이라는 혹시 내용의 대자보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굉장한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요. 우선 뭐 이동훈 교수님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뭐 수십 년을 지내왔던 정치 세력화했던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와 뭐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다라는 논란의 좀 이슈가 된 그런 당사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뭐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중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언론인이 아니고 개인, 사인으로서의 언론의 뭐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제한은 사실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1987년생인데요. 아무래도 민주화가 많이 일어난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느끼게 된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에 대한 그런 괴담이나 이런 게 속출하면서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로서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진영이 있었고 이거는 국민을 우롱한 거다. 국가를 뭐 혼란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시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그쪽 진영에서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밝혀진 것과 조금 다른 이거는 의문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다른 관점을 보이면 악마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는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차피 이슈가 논란에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실제 사례를 제가 겪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현재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게 탄핵될 만한 사건이었느냐라는 말을 하면 너는 적폐구나, 너는 일배야, 너는 잘한다는 알바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요즘에 젠더 이슈, 저도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성평화연대 이런 식으로 성평화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지어내는지 정말 한남충이다, 별의별 충들을 다 만들어내서
서로 남자와 여자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거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보장돼야 되고 어디까지가 뭐 제한이 되고 보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데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의 나체 사진, 그 나체 그림 합성 사진을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제가 지지를 하건 안 하건 그걸 떠나서 야, 대통령의 나체 그 그림을 합성한다는 자체부터가 저도 그냥 일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저도 의문을 저도 스스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결국엔 그게 표현의 자유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뭐 저희 전대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전조직으로 활동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에 만우절을 기점으로 김정은 서신이라는 이름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100여 개 대학교에 문재인 왕 시리즈라고 해서 뭐 고용왕, 태양왕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형식의 대자보를 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왕 시리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이슈만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좀 김정은 서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모포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처음 딱 뜬 저희 대자보 모습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대자보가 붙어 있고 그 앞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언론에서는 가로 55cm, 세로 80cm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공혐의점이 있는 그런 이적 표현물 이런 거를 보도할 때는 치수를 재서 같이 보도를 하는 게 뭐 원칙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게 마치 정말 무슨 이적 표현물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처음에 한 거죠. 언론에 나올 때 저희가 한 뭐 김정은 서신이라는 그 제목 말고 모든 거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와 뭐 이런 거를 계속 말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이거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맨 처음에 말을 해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뭐 저희에게 타격을 주려고 경찰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지방에 특히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겁을 먹었어요. 경찰이 전화해서 자 이거 국가보안법에 걸릴 소지가 있다라고 당일에는 막 전화가 오다가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언론의 반응이 이어지다 보니까 명예훼손과 모욕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CCTV를 감식하고 뭐 지문 감식을 하고 CCTV로 이제 추적을 해서 뭐 친구들 동선을 파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뭐 말을 하는 이 정부에서 정말 입에 재갈 물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정치인분들이나 언론에서도 희화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뭐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내사 중이고 결국에는 뭐 경범죄 처벌로 저희를 걸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종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갑자기 폐쇄가 됐어요. 사실 어떤 부분 때문에 폐쇄가 됐는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변호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 같은 경우에는 너네 윗선이 누구냐, 너네 누구한테 사주받았냐, 너네 동지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를 넘어서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 그 이제 남자 친구인데 이제 하이 속옷만 입고 집에서 문을 안 잠그고 그냥 있었어요. 경찰 2명이 갑자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옵니다.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왜 오셨어요? 대자보 붙이셨죠? 노크했는데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을 듣고 다행히도 그 친구가 녹취를 했어요. 중간부터긴 하지만 2019년도에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경찰들이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옵니다.
노크를 했는데 문이 열리니까 집에 들어왔다고 무단침입을 합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체입니다. 제가 사실 주저리 많이 적어왔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적어왔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신 부분이고 제가 짧게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의 대통령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실 정말 고대 군주제 이런 시기에서 지금 공화정을 이루고 있는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추구해왔던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방법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80년대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다 보니까 그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 본인들 스스로가 인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그 형식이나 제도를 침범하려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제한돼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런 사회학이나 언론학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저는 사실 상담심리 쪽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의 말에서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섬찟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